그 재무분석론, 그죠? 우리 깔끔하게 한번 이번 시간으로 끝내보겠습니다. 재무분석론 별게 있냐? 그쵸? 그냥 IFRS, KIFRS에 대한 그냥 중요한 회계 정책에 대해서 아는 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원칙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물론 이거 우리 교재에 나온 그 회계 내용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KIFRS 전체 그 방대한 양의 굉장히 일부고, 그 일부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일부도 그 방대한 거의 일부고,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은 매도 가능 증권, 유가 증권, 그렇죠? 이런 거만 보더라도 뭐 책이 다른데 CPA 공부하는 책 보면 그 챕터 하나만 한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챕터, 하나의 개정 과목이라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방대하지 않게 우리 교재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회계 규정을 전부 다 알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사 공부하는 수준으로 알아야 되나, 우리가 수업 목적상 그 정도까지는 좀 알 필요는 좀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핵심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개념을 좀 응용하시는 이런 쪽으로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재무제표 구성 항목. 재무제표에 4대 재무제표가 있지 않습니까? PL, 그쵸? 아이고, 이거는 색깔 좀 바꿔야겠네요. 그쵸? PL이라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죠. PL.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파이낸셜 포지션, 이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그다음에 자본변동표, 그죠? 자본변동표. 대신 요 PL이라는 게, 그쵸? 일반적인 그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우리 KIFRS에서는, 그쵸? 포괄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밑에 뭐 기타 포괄 이익들, 그쵸? 여러 가지 뭐 중단 산업에 대한 이익,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건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 이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다음에 여기까지 주석사항. 요 5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으로 뭐는 거 재무상태표 맞죠? 포괄 손익계산서, 그렇죠? 현금흐름표, 그렇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 요 5가지 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KIFRS상, 그죠? 이제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자산, 그죠?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러면은 금융자산이 크게 3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AC,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각 금융자산 있죠? 두 번째는, 그죠? 페어 밸류 OCI, 그죠?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는 거,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그 평가 손익을 당기 순이익에는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해서 당기 순이익 아랫단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냥 페어 밸류 PL. 그렇죠? 페어 밸류 PL 뭐예요? 바로 그 손익에 대해서 기타 손익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 그렇죠? 여기는 당기 손익. 그렇죠? OCI는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지 않습니까? 기타 포괄 손익. 그쵸?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당기 순이익, EPS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 얘는, 그쵸? 역사적 원가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채권들 이제 구입한 다음에 그 유효이자율법에 상각을 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차이가 뭐냐? 1번은 이 업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채권을, 그쵸? 보유함으로써 채권 투자 수익을 얻는데 이게 우리의 주 회사다. 라면은 당연히 AC로 하고, 둘 중에 뭘로 할까요? 아, 이건 내가 선택하기 나름으로 하는 거죠. 대신 OCI로 할지 실제 당기순이익에 반영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우리 회사의 주업이 바뀌지 않는 한, 그죠? 한 번 하면 낙장불입이다. 그죠? 한 번 하면 우리가 다시, 그죠? 번복할 수 없다. 한 번 OCI로 금융자산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계속 OCI로 하는 거고, 한 번 FVPL로 한다면 계속 FVPL로 하는 거죠. 자, 자산만으로 삼각후 원가라는 게 뭐죠? 요 AC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AC 방법이란 건 중간에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요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쵸? 계속 내가 이 채권을 보유하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 그죠? 만기 보유 자산, 당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뭐죠? FVPL이죠. 그쵸?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후 원가 방법이니까요. 그다음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 맞죠? 그 만기 보유 금융자산. 그다음에 대여금하고 수취채권. 이것도 대여금하고 수취채권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가 채권을 받거나
매출 채권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만기 보유 자산으로 해서 이제 상각 후 원가 방법이고요. 그렇죠?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은 아니고, 단기 손익 금융자산 아니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이거죠. 그렇죠? FV, OCI 이런 거니까 여기 해당 사항은 2번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다음에 세 번째, 무형자산. 이 무형자산은 그렇죠. 안 보이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형자산, 무형자산인데 이 두 가지의 자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취득원가 얼마짜리냐라고 평가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를 이제 감가상각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하고 그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 방법을 여러 가지 쓰죠. 세 가지를 주로 쓰죠. 정액법, 정률법, 그다음에 이제 채굴량 기준으로 하는 그렇죠.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쓰고 있고, 무형자산에서는 기본적으로 상각 내용 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상각을 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주로 원칙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럼 무형자산 보면 그죠? 내부에 개발비가 있고 그렇죠? 연구비가 있잖아요. 연구비는 100% 그렇죠?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 그렇죠? 개발비는 그렇죠? 이게 실제 상업적인 성과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자산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권이나 이런 거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영업권, 우리 회사의 뭐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은 전혀 자산으로 인식 안 하고 제3자한테 사오는 거. 특히 M&A 할 때 영업권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500원짜리 회사를 우리가 600원에 사왔다. 그럼 100원만큼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죠. 요 100원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권을 인식한다는 거죠. 자, 보죠. 거리가 먼 것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특정 요건 충족 시, 그다음 일단은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는 예외 없이 무조건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인식하기가 이게 어렵냐면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큰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자산은요, 그렇죠?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만족해야지 이거를 장부에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냐, 그렇죠? 이게 있으면 확실히 들어가냐. 두 번째는요, 이거를 측정 가능하냐, 그렇죠? 요 두 가지인데, 그렇죠? 개발비, 실제로 이거는 측정 가능해요. 얼마짜리인지. 효익은 애매해요. 그렇죠? 연구비 이런 것도요. 영업권은요. 효익이 있는 거는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얼마짜리로 이걸 평가해야 되냐? 그게 애매해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요. 그죠? 왜냐면은 내부적으로 이 영업권이라는 게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브랜드 가치, 우리 회사만의 뭔가, 그죠? 스페셜티라는 거를 만들려는데 그거를 어떤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냐라는 거를, 그죠?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그 비용을 인식할 거냐라는 건 굉장히 측정하기가 곤란하죠. 객관성이라는 걸 띄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인식 가능하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맞는 얘기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단기 비용. 그죠? 아까 연구 개발비 같은 거. 연구비는 무조건 비용이다. 그죠? 최초 인식 후 원가 무형 또는 재평가 무형 중 하나를 회계 정책을 선택하여 그죠? 계속 한 번 했으면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간다.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건 뭐예요? 어떤 내용 연수를 어떤 특정할 수 없는 것들이죠. 무형자산은 생각하지 않죠. 대신 뭐하죠? 매년 손상 차손이라는 거를 검토하죠. 손상됐냐 안 됐냐, 그렇죠? 실제 이만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매년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거 맞는 얘기고. 자, 4번 보죠. 자, A 기업의 2020년 현금 흐름 관련 재무 정보가 다음과 같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얼마인가? 그렇죠?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예요. 우리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간접법, 하나는 직접법. 간접법은요, 단기 순이익에서 그죠?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현금 수입이 없는 수익을 빼주고 그다음에 운전 자본이나 그죠? 영업 자산들에 대한 증감 내용을 반영해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접법으로 본다면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영업 현금, 그렇죠? 단기 순이익은 플러스죠. 유형 및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비용은 비용인데, 그렇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더해주고, 문제는 손익계산 우리가 600원을 여기다가 비용으로 인식했어요. 근데 실제 300원이에요. 어떻게 보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300원만 내는 거예요. 여기는 600원이 비용으로 인식돼 있고, 그러니까 300원만큼 비용으로 더 인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300원만큼을 그렇죠? 더해주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이익이니까 뭐죠? 여기에 분명히 3,000원에 포함됐어요. 근데 처분 이익이라는 건
현금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이 유입이 되지 않는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마이너스 해주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뭐죠? 내가 어떤 자산을 매각했어요. 자산이 감소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자산의 감소니까 현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다면 3,000원 더하기 이렇게 할 수 있죠. 3,000원 더하기, 그 다음에 500원 더하기, 저 여기 300원 더하기, 200원 빼기 더하기 400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가 나오냐? 4,000원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금융상품 발행자 입장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금융부채, 지분상품은 어떤 거 보통 의미하죠? 주식, 쉽게 말해서 이런 거다. 그래서 보시죠.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경우에 틀린 걸 고르라고 했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분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회사의 기타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그렇죠? 지분상품은 어떻게 보면은 공정가치로 인식하기 어렵죠. 그래서 2번이 좀 틀린 얘기고, 3번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 지분상품을 분류. 그렇죠? 상환 청구권이 보유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 이게 뭐죠? 상환 청구권이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그거를 회수해가지고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죠. 금융부채에 대해서. 이거를 보유자가 있으면 우선주로 할지라도 이거는 남한테 돈 빌린 거밖에 안 된다. 채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분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우리가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2020년 초에, 그죠? 건물이 있는 토지를 70만 원에 취득했대요. 일단 70만 원에 땅을 샀고, 그다음에 취득가, 이 토지를 구입해서 중개수수료가 1,000원 들었고, 각종 세금을 2,500원을 냈어요. 그다음에 또 기존 건물을 또 철거해야 되는 철거 비용, 그죠? 3,000원 지출했어요. 철거 시 또 발생한 원재재를 팔아서 800원에 수입했어요. 토지의 취득원가 뭐죠? 취득원가라는 거는 이 토지를 나의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들을 다 넣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기계를 뭐 100만 원 샀다. 기계에 대한 운반비, 그다음에 기계를 예를 들어 해외에서 구입하면은 통관비, 각종 세금, 관세나 부가세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계를 설치할 때까지 쓰는 시운전비, 뭐 설치비, 그죠? 그다음에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물건이 나오잖아요. 이 물건을 팔 수는 없지만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에 팔아버리죠. 그랬을 때 수익은 빼줘야 되죠. 그런 걸 다 감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70만 원이고 중개수수료가 1,000원이고 등록세가 2,500원이고 그다음에 철거 비용이 3,000원이고 대신 수입이잖아요. 수입은 마이너스 800원을 빼줘야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죠? 70만 5,700원 이렇게 나옵니다.